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원래 다음 달인 4월에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 예비 신부였지만 예비 시모였던 그분의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줘서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만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저는 사업을 하지만 그 사람은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까지 결심을 했었고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난 상태였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계획대로 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도중에 신경 쓰이는 것들이 몇 가지 나타나게 되면서 결혼까지 갈등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사업장 겸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셔서 사업장에 몇 번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시모는 점심시간 맞춰서 양손 가득 도시락을 싸우셨길래 직원들 식사 보내고 시모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가볍게 대화를 이어나갔었죠. 그런데 사업장 내부를 둘러보시며 결혼한 다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알 수 없는 말을 던지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는 다시 되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하면 내 아들 회사에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었다며. 서로 부부가 되는 거니 당연히 공동대표로 사업장을 이끌어 갈 거잖아. 그럼 내 아들도 앞으로는 사장 소리 들을 텐데 직원들도 보는 앞에서 사업자 명의가 은하 너로 되어 있으면 보기가 별로 안 좋지 않나? 그래도 여자보다는 남자로 되어 있어야 더 보기 좋고 직원들이 내 아들을 무시하지 않지. 갑자기 들어오면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 바지 사장 대우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래서 내가 요즘에 하도 걱정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속병까지 앓고 있다니까. 오죽했으면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꺼내겠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명호 씨가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사업장 대표 명의를 명호 씨 이름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 말이 맞나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야 다른 직원들이 내 아들을 무시하지 않지. 너랑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직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겠어? 분명 무시하는 경향이 클 거다.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명호 씨랑 저랑 연애했을 때부터 사업장에 자주 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도 이미 친분을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굳이 사업장 명의를 명호 씨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원칙상 개인 사업자는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이전하게 될 경우 지금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껄끄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방법이 있다면 공동 명의로 했다가 제가 빠지면 명호 씨가 사업장 대표가 되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번거로운 일을 만들어야 할까요? 저는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걸 단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런 것 때문에 밤잠까지 설치시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과 명호 씨와의 사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분들 전부 다 착해서 누굴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그런 성격들도 아니고요. 그래도 내 아들 이름으로 돌리는 게 더 보기 좋지 않을까? 내가 너한테 이런 말 꺼내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는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글쎄요. 너무 예상 밖의 질문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명의 바꾼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회사의 이미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리고 내 아들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사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시죠? 명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저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비 시모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라는 한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예비 시모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사업장 내부를 둘러보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신 뒤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오시겠다는 한마디 하신 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시모가 다녀가신 이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퇴근 시간이 되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듣지 못했는지 저를 보며 웃으면서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길래 사무실 정리를 한 다음 함께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다른 날에 비해 반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엄마가 다녀갔었다며? 그것 때문에 오늘 점심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명호 씨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가셨는지 아직 전혀 모르는 눈치인 것 같은데, 아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내 사업장 명의를 명호 씨로 바꾸라고 하셨다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나랑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사업장 대표 명의가 나로 되어 있으니 그게 이미지상 별로라고 생각하셨는지 명호 씨 이름으로 바꾸길 원하시더라고. 바로 답을 원하시는데 내가 머뭇거리니까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표정이 굳어지시길래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었어. 어머니는 나중에 또 오시겠다며 돌아가셨지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뭐?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셨대? 당신이 기분이 안 좋을 만하네. 당신이 몇 년간 힘들게 운영해온 사업인데 왜 그걸 내 명의로 해? 집에 가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잘 얘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나였더라도 엄마가 하신 말은 기분이 나빴을 것 같네. 그 사람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은 좀 됐었어요. 제가 예비 시모와 같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 절대로 그런 생각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더 이상 얘기하길 원하지 않길래 저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었죠.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에 그 사람이 예비 시모한테 저와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지 다음날 점심시간 때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연락도 없이 오셨길래 그날은 밝은 얼굴로 예비 시모를 반겨드릴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어색한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모와 다시 마주보고 앉아 싸우신 도시락을 함께 먹고 있는데 저를 보며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머뭇거리시길래 할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자 예비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입을 여셨는데 저는 시모의 한마디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저번에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것 같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니? 내 아들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나는 서로 좋자고 좋게 설명해 준 것뿐인데 너무 오해를 크게 한 것 같아 다시 좀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점심시간 맞춰서 온 건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정신없이 준비해서 오다 보니까 연락하는 것도 깜빡했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들 명의로 돌리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면 일단 공동 명의로 한 다음에 차후에 변경하는 게 어떻겠니? 네가 좀 불편하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 결혼 생활하면서 천천히 바꾸자는 거야. 급할 필요 뭐가 있겠어?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성격이 괜찮다며. 그럼 나도 그런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내 아들도 어느 정도 위치는 돼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 사업장 명의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사업을 그 사람한테 넘기라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럼 내 아들은 너 밑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는 거냐? 내가 좋게 설명을 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사업을 하는 애가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야 되겠니? 내 아들이 너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자존감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기 좀 살려주고 싶어서 한 말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니?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을 결혼 전부터 토를 달고 있어? 나는 최대한 너한테 좋게 설명해 줬는데 지금 싫다는 말이 나와?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줄 몰랐는데 명호 씨가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버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명호 씨가 한 달 고생해서 벌고 있는 월급이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아 같이 일을 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뿐인데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저도 명호 씨랑 같이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깟 온라인 사업장 명의를 내 아들로 바꿔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면 좋게 받아들이고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직원들도 함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이시면 곤란하다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뭘 다시 얘기해? 어차피 너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잖아. 이렇게까지 꽉 막힌 성격인 줄 알았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결혼식 며칠 남았다고 벌써부터 이런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히면 앞으로 어떻게 사니? 너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다. 남자로 해놓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은 건데 내 아들한테 사장 자리 넘겨주는 게 그렇게 싫어? 돈 좀 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월 수익 3천만 원 번다고 좋아하지 마라. 온라인 사업 하다가 망하는 사람 내가 한두 명 본 줄 아니? 그만 돌아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 너무 흥분하셨네요. 저희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일을 해야 될 시간이라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어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은 그런 명칭 하나로 서로에게 문제가 생길 만큼 가벼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럼 살펴 들어가세요. 예비 시모는 손으로 테이블 위를 내려치시더니 저를 노려보셨어요.
쿵 하는 소리에 놀란 저는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스러웠고 휴게실에서 큰 소리가 나자 직원들이 전부 다 몰려와 무슨 일이 생겼냐며 분위기를 살피길래 별일 아니라고 돌려보낸 뒤 저도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모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자기 아들의 소유로 만들려는 본 모습을 보게 돼서 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잠시 뒤 돌아가셨고 어김없이 퇴근 후 찾아온 그 사람은 또다시 제 눈치를 살피길래 시모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한바탕 했다고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돼서 식을 올릴지 말지 고민이 된다고 하자 그 사람은 제가 뱉은 한마디에 많이 놀랐는지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중간에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얼마 남지도 않은 결혼식, 그 전에 최대한 각자 조심해야 하는데 예비 시모는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퇴근 준비를 마치고 그 사람과 술이나 한잔 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예비 시모에게 연락이 오길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같이 있는 거 안다며 시댁에 같이 오길 바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둘 다 여기 앉아봐라. 내가 오늘 열불 터져서 도저히 이렇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 너희들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얘기해서 은하 너는 내 말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잖아. 네가 말한 대로 결혼하면 서로 부부인데 그 명의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업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다.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겠어? 명의 하나만 바꾸면 남들이 물어봤을 때 내 아들이 대표라고 떳떳하게 말이라도 할 수가 있지. 네가 사장 자리에 꽉 잡고 내 아들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그림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위치만 좀 바꿔달라는 건데 그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 정도로 심각하게 끌고 가야 하는 거냐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의 바꾸도록 해라. 처음에는 좋게 설명하시더니 이제는 아예 강압적으로 나오시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기 전부터 제가 힘들게 이끌어온 사업을 결혼했다고 해서 왜 명의를 바꿔줘야 하는 거죠? 막말로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은 그동안 제가 이끌어온 사업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월 수익이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욕심이 나셨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사업자 명의에 집착하시는 건 그것 말곤 이유가 없잖아요. 명호 씨한테 사장이라는 말 들려주고 싶어서 그런다고요? 같이 일하니까 공동사장이 되는 건데 서류상에까지 이 사람 이름으로 올리고 싶어 하신다는 건 제 사업을 그냥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얘기한 것뿐인데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화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것을 왜 넘겨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 됐으면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니? 다 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끝내 네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지?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네. 너희들 여기까지만 해라. 처음에는 고분고분 말도 잘 따르길래 상당히 괜찮은 며느리감을 데려왔다 생각했는데 이건 뭐 앞뒤가 전부 다 막혀서 제대로 된 대화조차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굳이 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어? 너희 둘이 결혼을 하고 내 며느리가 된다면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할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면
뭐하러 같이 살아갈 필요가 있겠니? 나는 이 결혼 무조건 반대하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만 만나도록 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예비 시모는 더 이상 저와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니 저를 한번 노려보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비 시부도 기분이 좋지 않으셨는지 굳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 사람도 많이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 얼굴이 붉어져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가 파혼까지 하게 될 만큼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게 될 줄 전혀 몰랐었죠. 이대로 예비 시댁에 계속 있어봤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못할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건 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파혼을 받아들이는 거라며 난감한 표정으로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 사람은 예비 시부모가 들어가신 안방문을 노크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 혼자 거실에 남겨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방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른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받아봤는데 역시나 버튼을 잘못 눌러서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었는지 대화 소리가 제 핸드폰으로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와 그 사람이 나누고 있던 대화 내용이 제 귀로 들려오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걔가 정말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좋겠는데 월 수익 3천만 원이면 우리 가족들 전부 놀고 먹고 살아도 남는 돈일 텐데 만약에 정말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잃게 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라고. 아유, 내 말이 그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네가 회사를 퇴사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 사업자는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지만 같이 일을 해왔고 부부이기 때문에 그 돈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그 돈을 쓰는데 좀 더 떳떳하지 않겠어? 너무 욕심부리면 다 놓쳐버리게 된다고. 요즘 아빠랑 너희 엄마가 몸도 많이 약해졌는지 이리저리 쑤시는 걸 보면 음식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질 텐데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우리 세 식구 앞으로 먹고 살기 막막했잖아. 그런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다 누릴 수 있을 텐데 너무 세게 나가는 건 아닌가 싶다. 일단 우리 결혼식부터 치르도록 하자. 정말 며칠 안 남았다니까. 너무 밀어붙이다 보면 도망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아들,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빠랑 엄마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침착하게 행동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겠소. 명의를 바꾸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잖아.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을 사용할 방법은 많이 있다고. 그래, 엄마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괜히 일만 크게 벌려서 서로 감정만 안 좋아졌는데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다가는 정말 파혼하게 된다고.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야지. 파혼하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군지 뻔히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식부터 해야 또 다른 방법이 생기는 거야. 너한테 명의가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결혼만 해도 한 달에 최소 월 500씩은 용돈으로 들어오겠지. 거기에다가 네가 일한 월급으로 월 500 챙기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들어오는 건데 괜찮은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어디 여행 좀 간다고 돈 좀 더 달라고 내가 얘기하면 싫다고 하겠니? 어쩔 수 없이 토해내게 될 거라고. 나도 명훈이가 시켜서 하긴 했지만 나도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쟤도 성격이 만만한 것 같진 않다. 똑 부러지고 할 말 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온 거지 끌려다닐 성격은 절대 아니다. 그럼 확실하게 대화가 끝난 거지? 혼자 거실에 너무 오래 앉혀두면 기분 상해서 돌아갈 수 있으니 일단 분위기 좋은 식당 한번 알아봐라. 참네. 내 입으로 얘기하면 너무 속보이니까 엄마한테 대신 부탁한 건데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 파오나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지? 명의만 내 걸로 이전이 된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상당히 수월할 텐데 어차피 직원들도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알아서 일 처리를 하거든요. 나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충 알기 때문에 은하가 없어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엄마가 말한 대로 일단 결혼식부터 올리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의만 나한테 넘어오면 깔끔하게 일 처리 가능한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급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우니 조금 더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명의가 이전되고 결혼을 한 뒤에 신혼여행 때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거든요. 그 사람이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르게 되면서 저에게 들려온 예비 시댁 식구들의 대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돈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자 온몸이 부르르 떨렸고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과 전화 통화가 연결되면서 중간부터 녹음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 핸드폰에도 통화 기록이 찍혀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를 보며 밝게 웃는 그 사람들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만 했어요. 예비 시모가 저를 보며 뱉은 첫마디는 미안하다는 말이었고 어두워진 분위기를 풀어가기 위해 외식이나 하자며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길래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둘러 예비 시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에 올라타 곧바로 시동을 건 다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알려주게 되었죠. 부모님은 제가 녹음한 통화 내용을 들으시더니 예비 사위의 충격적인 말들에 경악을 하셨고 제가 돌발 행동을 하자 그 집 식구들은 저에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했더라면 제 삶은 한순간에 끝나는 거였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돈 때문에 접근했었다는 그 사람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무런 조건도 안 보고 오로지 사랑 하나로 평생을 함께하려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제가 벌어들이는 돈을 사랑했던 거였죠. 결국 그 사람이 버튼을 잘못 눌러 저와 통화 연결이 되었다는 걸 알았는지
문자로 만나서 얘기하자며 다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부모님께선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요즘 세상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분들은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 남자의 행동에 위험을 느끼셨는지 저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주신 뒤 부모님께선 예비 시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파혼을 하겠다며 그동안 지출되었던 내역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돈 때문에 가면을 쓰고 저에게 접근했던 사람들을 접근 금지 요청을 해놓았지만 지금도 너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한 채 직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일 처리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내신 아빠는 일단 저희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게 저희 가족이 아무런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온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실만 이전하면 되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항상 저를 지켜볼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하네요. 어제도 저희 집 주변을 서성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된 내용으로는 크게 처벌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피하는 게 상책 같아요. 그런 날도둑 집안과는 앞으로 더는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전혀 알 수 없다는 걸 이번 계기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사람 조심하시고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웃음꽃 피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접어든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이번에 제 위로 새형님과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시댁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됐을 때 새형님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형님들의 행동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말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따돌림을 처음으로 겪게 되었고 결국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시모의 몸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는데요. 평소에 당뇨병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근감소증까지 심해지면서 좀처럼 몸이 회복이 되지 않으셨어요.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몸에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근력까지 떨어지시다 보니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걷기 운동을 꾸준하게만 해도 조금은 늦출 수 있다고 의사가 설명을 해 주었지만 시모는 좀처럼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식구들이 시모를 신경 써드려야 했는데 아주버님들과 다르게 새형님은 오로지 전적으로 모든 일들을 저에게 전부 맡겼어요. 평소에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지만 시모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시댁 식구들이 있을 때는 앞에서 도와주는 척 하더니 눈에 벗어나기라도 하면
하던 일에서 아예 손을 떼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던 중 주말에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식사 준비를 한창 하던 도중 새 형님들이 또다시 음식을 준비하다가 손을 털어 버리더군요. 그리고 막내인 제가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며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님들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같이 일을 도와야죠. 저 혼자 하면 저녁 식사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동서가 손이 빠르잖아. 그리고 저녁마다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까지 하다 보니 음식 솜씨까지 좋아서 어머님이 동서가 해준 음식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있잖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좋은 말도 못 듣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동서가 알아서 음식 준비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막내 동서가 공식 식모잖아요. 얼마나 일을 잘해요? 며느리로 정말 잘 들어왔다니까요. 묵묵히 할 일만 하니까 잔소리 안 해도 돼서 얼마나 좋아요. 내가 봤을 때 요즘 막내 동서가 불만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머님 저렇게 되시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 한마디만 해도 인상부터 쓰는데 형님들이랑 내가 언제까지 동서의 버릇없는 모습을 봐줄 것 같아?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형님들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왜 저만 항상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막내면 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는데요? 그럼 동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먼저 들어오지 그랬어. 그럼 동서가 생각하는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시간에 음식 다 준비했겠는데? 새 형님들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화가 끌어올랐지만 시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분위기도 안 좋은데 괜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봐 상대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땀 흘리면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새 형님들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식탁에 올려놓은 음식들을 맛보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음식을 맛보던 형님들이 어떤 음식은 짜고 간이 맞지 않는다면서 오늘따라 음식 맛이 형편없다며 불만을 털어 놓았어요. 첫째 형님이 한마디 꺼내자 둘째, 셋째 형님까지 모두 덩달아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퍼붓고 있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지게 되면서 새 형님들한테 한마디 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오신 시모가 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곤 버럭 화를 내셨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지팡이를 하늘 높이 올리시더니 새 형님들의 머리를 한 대씩 쥐어 박으셨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시모가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치셨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막내 며느리는 땀 흘리며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셋이 앉아서 만들어 온 음식 주워 먹고 있어?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동서가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저희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보여서 잠깐 앉아있던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좁은 주방에 넷이나 북적거리면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 수나 있겠어요? 동서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우리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한테 오해를 풀어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이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셨는데 제가 무슨 설명을 더 해드리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었어요. 2년 동안 형님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어요?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온갖 잡일은 저에게 전부 다 시켰잖아요. 형님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 일을 제기하니까 저를 따돌리시면서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았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도 좋은 관계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너희들은 막내 며느리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고 싶니? 큰 며느리 네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다. 손이 사람이면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지. 막내 동서가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잘했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만 챙겨주는데요? 이것도 차별 아니에요? 저희가 열심히 해도 항상 불만만 늘어놓으시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잘했다면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 어쩜 셋 다 똑같이 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건데 애들도 아니고 당장 안 일어나? 시모는 들고 계신 지팡이를 힘겹게 휘두르시면서 주방에서 난리를 치셨어요. 세 형님들은 지팡이에 맞기 싫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었죠. 주방이 시끄러워지자 시부모님 안방을 구조 변경을 하던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고 시모가 지팡이를 휘두르는 모습에 놀라서는 급하게 말리면서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세 형님들의 행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듣게 되신 시부는 화가 나셨는지 한마디 하시게 되면서 형님들의 잘못을 추궁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집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공평하게 집안일을 함께하게 되었죠. 세 형님들한테 사과를 받긴 했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 혼자만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만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속으로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형님들은 좋은 관계로 지내겠다는 시부모님과의 약속을 또다시 어기고 말았어요.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시모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오기 위해 잠깐 외출을 하게 되었고 시부는 시모와 함께 마을에 있는 공원으로 잠깐 외출을 한 적이 있으셨어요. 얼마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세 형님들과 처음으로 한 공간에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였죠. 그게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첫째 형님이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던 저를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분위기를 감지한 저는 시선을 회피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대파가 담겨있던 소쿠리를 제 머리 위로 뒤집어 씌웠어요. 내가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동서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집안 분위기 만드니까 좋아? 우리가 맨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냐고.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꾸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언제 얼굴 볼 때마다 동서한테만 일을 몰아줬어? 가뜩이나 어머님이 우리 셋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동서 덕분에 시댁에 올 때마다 눈칫밥 먹고 있다고. 늙은이들만 아니었어도 동서는 나한테 바로 머리채 잡히고 걷어차였을 거야. 요즘 아버님까지 동서 편을 들어주니까 아주 기가 살아서는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나대지 말고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시부모님이 지켜본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노인네들이 얼마나 더 오래 살 것 같아? 누구랑 더 오래 있게 될까?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인생은 줄을 잘 타야 된다고 그랬어. 동서는 지금 상당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인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면 어쩌려고 그래? 어차피 어머님은 이제 얼마 못 살아. 나이도 많은데다가 당뇨에 근감소증까지 생기셨으니 말 다 했지. 한번 시작된 병은 멈출 수 없는 거라고. 당뇨가 얼마나 많은 합병증을 가져오는지는 동서도 알 거 아니야? 오래 살지 못하는 어머님한테 투자하지 말고 어느 길을 택해야 앞으로의 삶이 편해질 수 있는지 생각을 잘해야 될 거야.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고 그때 돼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서로가 성격이 안 맞아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데 앞으로 동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삶이 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야. 잘 판단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형님들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어머, 내가 봤을 때 동서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지 그래?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야. 쓸데없이 객기 부리지 말고 앞으론 조용히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 자, 이건 첫째 형님이랑 둘째 형님이 동서한테 주라고 한 거거든? 이건 내가 주는 거니까 시부모님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주길 바래. 무슨 말인지 알지? 벌어먹고 살겠다고 식당에서 시간제 일까지 하고 있는데 형님이랑 내가 일감 몰아주면 또 한마디 나올 것 같아서 일당 넣어놨으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서둘러 음식 준비 끝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시간제 일당보다 훨씬 센 거 알지? 알아들었으면 9만 원 가방에 넣어놓고 그 성격 더러운 노인네들 오기 전에 서둘러 끝내도록 해. 동서도 앞으론 우리 편이 돼야 하지 않겠어?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누가 보면 제가 돈독이 오른 사람인 줄 알겠어요. 더 이상은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저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주방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형님들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노인네라뇨. 아무리 앞에 안 계신다 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아주버님들은 도대체 형님들과 왜 결혼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람에 대한 예의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시부모님께 노인네라고 막말까지 뱉는 것 보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뻔히 보이네요. 어차피 시부모님께서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면 형님들 얼굴 볼 일도 없어요. 제가 아버님 댁에 왜 오는데요? 저에게 항상 잘해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는 거지. 형님들한테 시달리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똑바로들 행동하세요. 아랫사람한테 본이 돼야죠. 그리고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9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셋째 형님한테 다시 돌려주는 순간 뒤에서 첫째 형님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면서 제 머리채를 손으로 휘어 감았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는 발버둥을 쳤지만 머리카락을 휘어감은 상태에서 끌어당기다 보니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첫째 형님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했고
뒤이어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도 그동안 저에게 쌓인 게 많다면서 제 머리를 한 움큼씩 잡았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던 터라 양손으로 세 형님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댔고 좁은 주방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서로 뒤엉켜 굴러다니게 되자 주방에 있던 식기들이 전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셋째 형님이 헝클어진 머리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뭔데? 잘 지내던 집안에 들어와서 초를 치는 거야? 너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냥 시키는 거 묵묵히 하면 되는 거지. 왜 토를 다는 건데? 너는 사회생활도 안 해봤어? 상사가 일을 시키면 군말 없이 하면 되는 것처럼 이 집안에서도 서열이라는 게 있는 거야. 동수한테 얼마나 많은 일을 시켰다고 집안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망쳐놓는 건데? 나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다고. 오늘 아주 끝장을 보던지 아니면 그만 좀 설치고 조용히 지내. 제가 왜 조용히 지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지. 형님들이 시키는 거 하려고 그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를 기죽여서 형님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평생 그렇게 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저는 제 타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요. 형님들도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집안을 무너뜨리는 건 제가 아니라 형님들이라고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새 형님들을 뿌리쳤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9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어 형님들의 면상에 뿌려 버렸어요. 서로가 한데 엉켜 한바탕 난리를 친 상태라 체력이 다 떨어져 거친 숨을 내쉬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 잠깐 침묵이 흐르는 동안 식탁에 올려져 있던 제 가방에서 전화가 울렸어요. 핸드폰을 꺼내들자 시모의 전화였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의 한마디에 새형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이제 그만 들어가도 되냐며 물어보시자 대충 상황이 끝난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잠시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당황한 새형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주방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들이 줄지어 들어와 주방에 펼쳐진 광경을 두 눈으로 전부 다 보게 되었고 남편은 제 곁으로 달려와 다친 곳은 없는지 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시부모와의 약속을 어기게 된 거였어요.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해? 하마터면 당신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고. 형수님들은 저희 아버지랑 했던 약속 잊으셨어요? 형님들이 자초한 일인데 어쩌겠어. 약속한 대로 이제 그만 물러나시죠. 저번에 각서까지 쓰고 지장까지 찍었잖아요. 아주버님들 실시간으로 전부 다 확인하셨죠?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형님들이 저를 이렇게 막대하는데 제가 계속 참고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보, 영상 녹화는 잘 됐는지 확인 좀 해줘. 내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한 번만 더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나랑 약속까지 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아버님, 이건 전부 다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막내 동서가 저희를 도발한 거라고요. 왜 항상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확인 다 했는데 어디서 또 거짓말이야? 네가 큰 며느리면 밑에 애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한다고 내가 분명 얘기했는데 너는 막내 며느리를 막대한 것도 모자라 시부모한테 노인네 취급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원하고 있었어. 겉으론 착한 척 잘하는 척 다 하더니 뒤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그 영상 이리 줘봐라. 너는 이걸 보고도 끝까지 거짓말이 나오지? 저번에 작성한 각서 꺼내와 봐라.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이기 전에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들은 시부모님과 함께 의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형님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면서 한동안 형님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이런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새형님들한테 각서를 받았었지만 항상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저를 막대하던 행동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이런 문제로 남편이 주방에 CCTV를 설치하길 원했고 모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주방 구석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형님들은 시댁 식구들이 외출한 틈을 타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실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은 거실 테이블 밑에 있던 각서를 가지고 주방으로 들어왔고 시부에게 각서가 넘겨지자마자 새형님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각서는 새형님들의 인생이 달려있을 만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각서였죠. 또 한 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새형님들이 운영하고 있던 화장품 가게를 되돌려 받겠다는 각서였어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까지 전부 다 몰수하겠다는 정말 중요한 각서였죠. 여기서 잠깐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새형님들은 아주버님들과 결혼을 하고 육아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형님들한테 같이 사업 하나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새 형님들은 관심사가 같은 화장품 매장을 차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부가 가지고 계신 상가에 새 형님들이 화장품 매장을 차릴 수 있었죠. 전적으로 시부가 뒤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셔서 들어오는 수익은 새 형님들이 나눠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직업이 있었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가 저에게 똑같이 제안을 하셨을 때 거절을 했었어요. 식당 일을 시간제로 했던 건 부모님 지인분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퇴근하고 바쁜 저녁 시간에 잠깐 도와주면 반찬들과 월급까지 챙길 수가 있어서 도와줬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새형님들은 이런 저를 식모라며 놀려댔고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자 결국 서로의 감정이 터진 거였어요. 그렇게 시부는 모든 걸 바로 잡으시려고 각서까지 쓰게 했는데 형님들은 저를 증오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는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제서야 형님들은 시부에게 매달려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잠깐 한마디 하려 했던 게 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동서를 함부로 대한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테니 화장품 매장만큼은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손윗사람으로서 많이 부족했고 이제 정신 차렸으니 앞으론 본이 되는 모습 보여줄게요. 저도 항상 막내 동서를 먼저 챙길 테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야 자리 잡아서
화장품 매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상당한데 그걸 다시 가져가신다면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게 되잖아요. 저도 아버님 며느리인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너희들은 지금 화장품 매장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잊은 거 없니? 내 아들들과의 관계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거라고 분명 경고했을 텐데. 어머님, 그런데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죠. 솔직히 어머님도 잘하신 건 없잖아요. 왜 저희들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잘하려고 노력해도 알아주지도 않았으면서 항상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돌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서운하게 다가왔는지 알아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뭐라고? 네가 그동안 나한테 받아간 건 생각 안 하고 막내 며느리한테 조금 관심 줬다고 그걸 서운해 하는 거야? 어떻게 너희들은 조금도 반성할 생각은 안 하는 거니? 너희 집안이 금전적으로 힘들었을 때 도와준 건 기억 안 나? 사돈분들께서 내 아들을 좋게 봐주셔서 빚까지 갚아줬었는데 그런 건 전혀 고맙게 생각 안 하는 거지?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지내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갈라서도록 해.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리고 너희들이 막내 며느리한테 물리적으로 행동했던 것들 전부 다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까 소송 들어갈 테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 다시는 우리 집안과 엮일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당신은 지금 당장 사돈분들께 전부 전화 돌려요. 시모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데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온몸이 떨려오는 걸 참으시면서 새형님들한테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각서에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될 시 모든 걸 포기하고 물러나겠다는 마지막 각서 내용의 조건이 적혀 있었죠. 첫째, 둘째 형님은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셋째 형님이 막무가내로 나가면서 시부모님의 신경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었고 결국 세 형님들의 부모님께서 전부 다 시댁으로 달려와 모든 상황을 듣게 되시면서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세 아주버님들은 형님들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매장은 시부께서 다시 가져가셨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 형님들은 현재 쥐죽은 듯 조용하게 지내면서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를 막대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현재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모의 등살에 첫째 형님 내외는 별거를 하고 있고 둘째 형님 내는 왕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셋째 형님은 아무래도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움받았던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난리를 치는 모습에 아주버님도 포기를 한 듯 보이네요. 셋째 형님네 부모님 빚 갚아드리는 것도 시부모님이 다시 상환하시라고 닥달 중이십니다. 세 형님들은 결국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고 일제히 쪽박을 차게 되었지만 아직도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형님들을 용서해 줄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라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먼저 손을 내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형님은 그동안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씀씀이가 커져서 그런지
시부에게 매달리고는 있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큰 아주버님도 형님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별거를 하면서 앞으로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동안 묵묵히 며느리로서 할 일을 해왔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저를 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관계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시작되는 월요일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다시 자유를 찾게 된 40대 직장인입니다. 나름 결혼 생활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결혼 생활의 실체를 알고 나니 참 허무하기도 합니다. 남편과는 첫 직장 회사 동기였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아빠가 혼자 양육을 하셨어요. 친인척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빠는 도움을 받고 저를 키우기도 어려웠고 남자인 아빠가 여자인 저를 케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빠는 제가 엄마가 안 계시다는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곱고 소중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처음 남편이 저를 봤을 때에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은 외동딸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주변에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빠 혼자 키우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죠. 남편은 저와 반대로 시부모님과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이 수월하진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시댁에서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결혼을 할 때 저를 안쓰러워하고 반겨하셨죠. 안녕하세요. 지호 씨랑 만나고 있는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가워요. 나는 지호 엄마예요. 지호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여자가 그쪽이군요. 지호한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집이 외아들이라 좀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지만 우리는 아들이라고 감싸돌고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얘네 누나들도 드센 편도 아니고. 맞아. 나는 그냥 막내라서 그런 거지.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어 우리 집은. 그리고 아버지만 계시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혹시라도 신경 많이 쓸까 봐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말해주려고. 우리는 그런 것도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에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결혼한다고 하니 말은 좀 편하게 해도 되겠죠? 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호가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날짜는 두 사람이 편한 날짜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집은 지호가 사는 곳으로 그대로 들어와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는 예물, 예단 이런 건 생략해도 괜찮은데 사돈댁은 어떠실지 모르니까 한번 이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댁에서는 오히려 쿨하게 결혼을 허락하셨고 허례허식 없이 결혼식을 치르자며 예물이나 예단도 모두 생략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의 누나들이 시집을 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혼이라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편하게 해주셔서 시집 잘 가는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았어요. 결혼이 끝나고 첫 명절날 시모는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엄마는 이제 좋겠네. 외동딸 그 많은 재산 물려받는다며. 그러면 다 지호 거 아니야? 그럼 엄마도 호강할 테고. 예, 무슨 내가 호강하니?
지호가 편하게 사는 거지 뭐. 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 아무것도 아니야. 올케 아버지 사업 크게 하시더라. 결혼식에 오신 분들이 다 놀라더라고. 어떻게 저 사장님 자녀분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냐면서 다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좀 알게 되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작게 사업하시는 건데. 에이, 그게 어떻게 작게 사업하는 거야? 거기 그 동네 사람들은 지역 유지라고 다 아시던데? 우리 지호 벅 터졌네, 정말. 에이, 누나는 무슨? 아직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뿐인 딸한테 재산은 오겠지? 그때 당시 나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친정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시댁 식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니 정말 당황스러웠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형님이랑 어머님 하시는 얘기 듣고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아신 거지? 에이, 아까 얘기했잖아. 결혼식 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자세한 건 잘 모를 거야. 결혼해서 첫 명절이라 누나가 분위기 좀 풀어주려고 농담한 거지 뭐. 그러신 거겠지?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 집 재산 별로 없어. 그리고 있어도 아빠가 다 쓰시고 가실 거야. 그러시라고 했고. 알겠어. 누가 뭐래? 아버님 다 쓰시고 가셔야지. 나도 별 생각 없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너무나 신경이 쓰였어요. 그동안 아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그래서 결혼에 신중했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자마자 다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결혼식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저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서 남편 말대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그랬나 보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후에도 친정 아빠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언급이 되기도 했어요. 마치 지나가는 듯 쓱 흘리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죠.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 사돈 어른은 잘 지내시니? 혼자 계시니까 적적하시겠다. 그렇겠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올케가 잘 챙겨야 되겠네. 네,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아니, 근데 딸도 시집갔고, 그러니 세장가 드시려고 연애하시는 거 아니셔? 아유,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한데? 네? 어떤 게 복잡해요? 아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산도 새엄마랑 나눠야 되고, 새엄마가 혹시라도 아이라도 낳게 되면 또 그걸 나눠야 되고 복잡하지. 아, 그건 아빠가 결정하시는 거라서 제가 할 말은 없죠. 예, 그래도 그런 건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지. 새엄마 모시기 싫다고 해야 되는 거야. 네? 아, 그래도 아빠가 외롭고 새로운 분 만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휴, 얘가 아직 어리니까 뭘 모르네. 그런 사람들은 다 아빠 재산 노리고 결혼하는 거지. 아빠는 외로우시니까 홀딱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전 아빠가 그런 분은 안 만나실 거라 생각해요. 아니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 재산 다 우리 며느리가 받으면 참 좋겠네. 항상 시댁 식구들이 모일 때면 아빠의 안부를 묻는 척 하면서 재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 시모와 신우의 이야기에 황당함을 느꼈지만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어차피 아빠의 재산을 받을 생각도 없었고 아직 아빠도 젊으시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소소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럭저럭 결혼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죠. 평생을 고생만 하시던 아빠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진행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암 말기라는 사실이었어요. 진행 속도가 빠르고 전이가 이곳저곳 많이 되어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이미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심한 부분도 있어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빠의 소식을 듣고 나서 시댁에서는 매우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뭔가 기대를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사돈어른은 좀 어떠셔? 많이 안 좋으신 거니? 네, 수술하면서 어느 정도 떼어나긴 했는데 이미 여러 곳에 전이가 되고 상황도 좋지 않아서요. 우선 항암을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니?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 사업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 아마 일은 이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아지신다고 해도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시기는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에휴, 그렇구나. 아버지 곁에서 잘 챙겨드려야 되겠네. 아휴,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얘기는 더 안 하시니? 네? 무슨 이야기요? 아니, 무슨 사업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느니? 원래 어른들은 아프면 주변 정리 먼저 하거든. 혹시나 해서. 아, 아버지 재산이요? 아니, 꼭 재산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살아계실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님, 아직 저희 아빠 괜찮으세요? 아유, 그래.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시어머님의 말에 저는 서운함이 느껴졌지만 단순히 눈치 없이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셨고 생각보다 사업도 잘 되셨습니다. 동네에서도 잘 사는 집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죠. 아무래도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주변에서도 혼처를 소개해 주겠다며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빠는 제가 클 때까지는 재혼 생각은 전혀 없다며 다 잘라내셨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아빠는 다른 분은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아빠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시댁 식구들도 모두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당연히 재산이 아들에게 갈 것이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놓고 물어보신 것은 아니지만 마치 아빠가 얼른 돌아가시기만을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옳게. 아버지 좀 어떠셔? 전에 많이 힘드시다고 한 거 아니었어? 네? 아, 요즘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새로 쓰는 약이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아유, 그렇구나. 난 또 저번에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길래 오늘 내일 하시는 줄 알았지. 그러게요. 그때는 정말 상황이 나쁘셨는데 이렇게 좋아지시니 전 너무 다행이죠. 아이고, 뭐가 다행이야? 어른은 아프면 자식들이 다 고생이다. 봐라, 너도 힘들고 우리 지우도 힘들잖니? 지호 씨는 병간호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병간호 안 해도 힘들지. 걱정하는 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데. 어쨌든 아버님 괜찮아지신다니 다행이구나.
아빠가 치료를 받으시면서 좀 괜찮아졌다고 하면 시댁 식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아빠의 상황이 나빠졌다고 하면 서둘러서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호들갑을 떠시기도 했죠. 그래, 요즘은 아버지 어떠시니? 아,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으셔서요. 어제는 산소호흡기도 끼셔야 되셔가지고. 아이고 저런, 그래? 아유, 이제 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장례도 미리 준비해야 당일에 당황스럽지 않지. 네? 아니요, 어머님. 장례는 나중에 준비해도 괜찮아요. 아니다. 원래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그런 거 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건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아빠가 좀 더 건강하게 제 곁에 있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빠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되었고 결국 1년여의 투병 끝에 아빠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매우 슬퍼하셨어요.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은 슬퍼하기는커녕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듯 했어요. 장례가 진행되면서 슬픔에 빠져 정신이 없었던 저에게 시댁 식구들은 혹시나 아빠가 사회의 재산을 환원한다는 유언을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예, 지연아. 좀 괜찮니? 여기 와서 쉬어라. 원래 장례가 힘들고 그런 거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도 장례 진행 옆에서 도와주셔서 좀 수월하네요. 그래.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정리도 슬슬 해야지. 시간 지나면 더 정신없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두는 게 좋아. 정리요? 어떤 거요? 아니, 아버지 유언장이나 이런 건 안 남기셨니? 유언장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재산이나 이런 것도 다 정리해야 하니까. 아, 아니요. 유언장은 따로 준비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전에 하신 말 같은 것도 없으셨어? 뭐 재산을 환원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채무가 있다든지 이런 거 말이야.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으셨어요. 그지? 그래.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다 주셨겠지. 그래, 알겠다. 그럼 장례 끝나고 정리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시댁 식구들은 유언이 따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장례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에 모든 정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남편에게 이런 속상함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했죠. 사실 장례식장에서 시누이며 시어머니며 다 아빠 유언에만 관심이 있더라고. 슬퍼하는 모습도 없으시고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도 하고. 뭐 궁금할 수 있지. 거기다가 당신이 어떻게 처분할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유언 있으면 그거대로 해야 하니까 그런 거지 뭐. 그래도 아직 아빠 보내드리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재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는 당신 걱정돼서 한 얘기일 텐데. 뭔가 우리 가족들이 당신 유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 같네. 없는 말은 아니지 않아? 장례식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유산을 받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 당신 진짜 너무 예민해. 엄마는 전에 유산 때문에 복잡했던 일도 있어서 더 신경 쓰시는 거야. 어떻게 신경 써주는 사람의 선의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냥 이번 일은 당신이 아버님 보내고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게.
그리고 유산 좀 받으면 어때서? 솔직히 우리들 벌이로는 부족하니까 손뜻 아이도 못 낳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도 그거 알아서 더 신경 쓰시는 거고 그 유산 받으면 우리 엄마가 편해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내가 더 서운하다.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서운함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빠에게서 모든 재산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여유로울 순 있었죠. 결혼을 할 때도 양가 도움 없이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아이를 갖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었죠. 그렇지만 남편의 이런 얘기는 결혼 전 약속했던 양가 도움 없이 우리끼리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제가 알고 있는 아빠의 재산에 대한 정리를 하기로 했죠. 알고 있는 거라곤 아빠가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체 땅이었어요. 사업 관련된 채무는 이미 아빠가 투병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셨고, 부동산에 대한 것은 미처 처분을 하지 않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저 대신에 남편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땅의 가치가 11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그 땅에서 자신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당신 아버님 운영하셨던 사업체 땅 있지? 그거 11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당신 그거 받게 되면 내가 거기 운영해도 될까? 갑자기? 당신 사업도 안 해봤는데 괜찮겠어? 안 그래도 회사 사정도 나빠지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뭐라도 해봐야지. 당신도 사실 아버님 보내고 힘들잖아. 바로 일하려고 하면 힘들 텐데 내가 사업 운영하면서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좀 마음도 달래고 쉬어. 그렇게까지 생각했어? 그러게. 나도 아빠 보내고 나서 마음이 참 정리가 안 되네. 근데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 근데 당신 명의로 있으면 사업장 관리 이런 게 좀 힘드니까 명의 변경하면서 나도 올려주면 안 되나? 아니면 내 명의로 올려도 상관없고. 명의를 당신으로? 사업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아유, 그럼. 원래 그렇게 해야 좀 안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서류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장 운영하는 곳이 다른 사람 명의면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복잡할 수도 있지. 그래? 그래, 우선 내가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복잡한 서류 대신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두면 중간 과정이 복잡하지 않을 거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장례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정신이 없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되는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시댁의 태도가 확 바뀌어 있다는 게 느껴졌죠. 예, 넌 앉지 말고 가서 반찬 좀 더 덜어와라. 네, 어머님.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그리고 거기 싱크대 안에 있는 것 좀 미리 좀 씻어둬. 먹는 그릇들 다 거기 가면 나중에 씻기 힘들지 않니? 네, 어머님 근데 저도 저녁 좀 먹을게요. 아유, 넌 좀 이따 먹고 우선 저것들 좀 먼저 해. 올케, 여기 음식들도 좀 식었다. 가지고 가서 데워줘. 아이고, 우리 아들. 얼른 고기 먹어. 이거 내가 툭불로 고르고 골라서 사온 거야. 우리 아들 잘 먹어야 더 잘 벌지. 그래, 역시나 난 너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말했지, 엄마? 다 내 덕이야. 아유, 그래.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억대 부자가 되다니. 아유,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든 되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뭐야? 올케, 왜 모른 척해? 거기 올케 아빠 운영하던 사업체 땅, 우리 지우한테 줬잖아. 네? 주다니요? 시댁 식구들은 저의 황당한 표정을 보면서 비웃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죽은 아빠가 남겼던 118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남편은 제 인감을 가지고 명의 변경을 신청했던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바로 명의가 변경될 것이란 것이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싹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명의를 변경하다니. 그때 당신이 동의한 거 아니었어? 아,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래, 너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니? 지금 생각해보니 아깝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변경에 동의한 적도 없었고 같이 가서 변경한 적도 없어요. 아, 뭔 소리야? 그때 당신한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했잖아. 그래 놓고서는 왜 딴소리해? 알겠다고 한 적 없어. 그냥 당신이 한 소리에 그래라고 한 거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잖아. 거기다가 내 인감은 어떻게 가지고 갔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인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니? 아니, 그래서 네 남편이 그 땅 가졌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참 잘났다, 진짜. 아니, 어머님. 이건 제가 황당한 일 아닌가요? 뭐가 황당하다는 거야? 얘가 너한테 말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요. 제가 동의한 적이 없는 거라서요. 너 진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제가 화를 내자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면서 폭설이 내리던 그날 저를 맨발로 내쫓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집으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실망했다며 이혼 신청 서류만 보내왔죠. 저는 남편과 다시 대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짐을 옮기던 날 누군가가 벨을 눌렀습니다. 밖을 보니 한 남성이 박스 하나를 들고 있더라고요. 한지연 씨 되시죠? 배달된 물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여기로 저한테 배달된 물건이 있다고요? 네, 한승주 사장님께서 보내신 물건입니다. 밖에 나가보니 아빠의 유품이라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아빠의 이름으로 퀵 서비스를 보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받아 열어보니 아빠가 작성을 한 유언장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빠의 재산 목록들이 있었고 편지도 있었죠. 알고 보니 유품을 배달해온 퀵 서비스맨은 퀵 서비스가 아닌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서 있자 변호사는 저에게 바로 설명을 해 주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께서 고용하신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도 남겨두셨고, 이렇게 따님이 집에 오면 전달해달라는 물건도 제가 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들어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근데 언제 저희 아빠가 이런 걸 남겨두신 거죠? 장례 끝난 지 꽤 지났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게 아버님께서 시댁 식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바로 작성하셨습니다. 네? 저희 시댁 식구들이요? 네, 그때 한번 병문안을 오셨던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시댁 식구들이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뭐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을 다 따님 남편분이 받으실 거라는 말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서는 바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전혀 몰랐네요. 사장님께서는 아마 따님께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도 준비를 해 두셨고, 저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사장님 소유의 부동산이 명의 변경 신청이 되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에 시댁 식구들의 욕심을 아시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듯 했어요. 아빠의 성구안에 다시 한번 놀랐죠.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재산을 찾고자 이리저리 발로 뛰며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명의 변경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죠.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해당 부동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유산을 받을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또한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인감을 사용하도록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내용은 시댁의 부당대우였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소식이 들려오자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도 없다가 결국 이렇게 연락이 오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명의 변경 취소라니? 이게 무슨 소리고? 거기다가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무슨 이유로? 당신 지금까지 한 행동 유책 사유인 건 알고 있어? 시댁에서 나한테 한 부당대우에 대해서 당신은 오히려 동조하고 나를 사지로 몰았잖아. 이거 다 이혼 사유에 해당되고 그러니 위자료 나한테 지불해야지. 거기다가 우리한테 있는 재산은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모은 거잖아. 당신이랑 나랑 월급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재산 중에 다른 가족들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니 반으로 나눠야지. 뭐? 위자료? 무슨 얼토당토 않는 얘기야? 위자료 받아야 할 건 당신이 아니고 나야. 그때 다 약속한 거 가지고 당신이 꼬투리 잡아서 그 사달이 난 건데 무슨 유책 사유라는 건데? 긴 말할 필요 없고 자세한 건 법원에서 얘기하자고. 나는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남편은 저의 태도에 황당해했지만 저의 복수는 이것으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인감을 몰래 가지고 가 사용했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남편은 인감을 도용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죠. 시댁에서는 혹여나 소중한 아들이 형사처분을 받을까 싶어 저에게 전화를 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너 지금 네 남편 홍밥이라도 먹여야 속 시원하다는 거니?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어머님, 제가 없는 죄를 묻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 허락도 없이 제 인감을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처분은 받아야죠. 그때 제가 물었을 때 사과라도 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독하니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한다고 했겠지? 근데 너 이거 정말 잘못하는 거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말이나 되니? 은혜요? 어머님이 언제 저한테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시나요? 오히려 저희 아빠 유산 탐내셨잖아요. 내가 언제 너네 아빠 유산 탐냈니? 말은 바로 해야지. 그리고 유산은 왜 이렇게 된 거야? 유언장 없다고 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유언장이 나타나다니. 지금까지 너 우리 속였던 거구나.
속인 적 없습니다. 아빠가 이걸 다 아시고 준비를 하셨나 보네요. 뭐? 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빨리 고소 취하해. 우리 아들 콩밥 먹기라도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은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절 가만 안 둔다니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변호사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얘가 진짜?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아빠가 떠났는데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마 아빠도 제가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재산을 모두 증여를 해주려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댁 식구들에게 뺏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결국 저는 아빠가 남겨두신 재산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의 부당 대우가 인정이 됨으로써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죠. 저는 다시 아빠와 둘이 살았던 집으로 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주었던 아빠의 편지에는 누구보다 사랑하고 소중한 딸이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평생 잊지 않고 사랑했던 엄마 옆으로 가는 거니 이제는 엄마 아빠가 함께 저를 마음속으로 지켜주고 있는 거라 생각하라는 말도 있었죠. 끝까지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빠에게 못난 딸의 결혼 생활을 보여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더 독하게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로 남편은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 나 다시 일 시작했어.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내가 다시 당신 만날 거라 생각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평생 갖지 못했던 돈을 갖는다고 생각하니까 미쳤었어 내가. 아니 나는 매번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는 아빠 재산 가질 일 없을 거라고. 항상 난 얘기를 했었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분명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당신은 역시나 그 욕심 내려놓지 못했었네. 아니야. 지금은 다 내려놓았어.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기회를 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 난 그때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던 것 같은데? 당신이랑은 다시 만날 일 없을 거야. 재결합을 바라는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네요. 누군가는 유산을 받으면 그만큼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재산을 저에게 주려고 지키기 위해 아빠는 아픈 와중에도 마음을 숨기고 저를 위해 준비해 왔다는 걸 안 이상 이걸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제는 저 혼자만 남겨지게 되었지만 엄마와 아빠가 항상 제 마음속에 가까이 계시니 어떤 풍파가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